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7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늘 60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고요. 써니스카이님, 최상훈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콩으로도 김태현님, 6791번님, 장소민님, 9318번님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죠.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채용 관련 뉴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국민은행 전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 법원이 최근에 실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뭐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얘기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먼저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국민은행에서 이제 신입 행원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요.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요. 여성 지원자 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가 있고요. 또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있고 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인턴 채용 과정에서 이른바 VIP 리스트라고 해서 그 최고 경영진 친인척에 어떤 채용 특혜를 주기 위한 혐의로서 이제 국민은행 전 인사 담당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1심, 2심을 거쳐서 이제 지난 14일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업무방해 및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는데요. 그 인사팀장 오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었고요. 네. 함께 넘겨졌었던 전 부행장 이모 씨 그리고 당시 인력지원부장이었던 HR 총괄 상무는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그리고 전 HR 본부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제 국민은행 그 자체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인사 담당자, 임원, 간부 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것인지 어떻게 이제 재발을 막고 이걸 누가 감독을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떠오르는데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로 이번 판결을 우리가 보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가 매우 공정해졌다. 능력만 있으면 되는 사회가 됐다. 남녀 평등하다라고 일각에서 주장을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실력에 의해서 점수를 공정하게 준 것이 아니라 아예 나중에 조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비율을 딱 정해놓고서 했고 그것이 마치 공정한 거냐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공정하자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많다. 특히 금융권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금융감독원에서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또 감사원에서는 금융 관련 법규가 아닌 것으로 은행들을 감독하지 말라고 금융감독원에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채용 비리가 실제로는 일어나지만 사전에 감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렇다면은 오히려 의원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률을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2021년에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하고 청탁한 사람이라던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구제 내용을 이제 주 내용으로 담겼는데 이게 사실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검토 보고서나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이 채용비리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까지 확장시켜서 근절하려는 취지는 좋은데 네. 자칫하면 공공보다 더 엄하게 되어야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법적인 충돌이나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사실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어쨌든 진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자체적인 은행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현실을 보니 그건 어렵고 법적이라든가 제도적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국회 논의가 먼저 시작이 돼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조 변호사님께서 네, 어떻게 이렇게 보십니까?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이런 채용 비리가 뭐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소문이 있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법원에서도 사실상 이 은행권에는 이제 관행상 이런 어떻게 보면 채용 비리라고 할 만한 부적절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판결문에까지 설시할 정도로 그런 점을 꼬집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공공기관이라면 지금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채용 비리를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합격했을 때 취소하는 규정을 담은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사기업 민간이기 문제고 때문에.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인사권의 재량이 그 기업의 그렇죠. 인사관리팀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며 어떤 성별을 좀 더 많이 뽑을 것인가 이 부분은 사기업의 재량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에서도 이번에 그 국민은행 과 관련해서 예. 국민은행이 다른 사기업과 달리 은행법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은행업계 1, 2위를 차지해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차별적인 원래 요소가 국책은행에서 있다. 이제 민간으로 간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정부로 받고 있고 네. 또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이 기업이 사기업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책무는 져야 한다라고 꼭 이제 그러네요. 법원에서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차별적 요소가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불법성을 인정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때까지 사기업이라고 어떻게 재량적 측면에서만 놓고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차원에서 아니면 전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채용 비리가 과연 어떤 부분인지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채용 비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기업이나 그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 예. 인재를 뽑는 거는 재량이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을 채용 비리라고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필요하고 만약에 또 이 채용 비리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면 네. 만약 채용 비리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이 사람을 즉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구제책을 마련을 그렇죠.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활발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작년에 채용정보업계 사람인이라는 곳에서 구직자 121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네. 응답자의 51.6%가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채용과 관련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고민이 의문이 있기 필요하네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사안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법원의 결정인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전 일이라서 이 피해자 앞서도 얘기해 주신 채용비리 관련법에서 피해자 구제 내용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 이게 지금 탈락한 피해자들은 이미 다른 곳에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구제받기를 또 원한다면 또 방법이 있을까요? 두 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저는 그런 부정채용자로 분류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을까. 2021년 국정감사 때 아마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은행 경우에는 부정채용자로 분류된 직원들 전원을 퇴사 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백한 어떤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했는 건데 일부 은행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근데 금융권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은 사실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먼저 나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부정채용자로 분류된 직원들 퇴사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은행권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걸 거부하면서 한 변명이 부정채용자로 분류된 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뭐 낙인을 찍힌다, 개인정보 보호다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속상했던 게 은행권이 처음부터 안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일을 왜 채용자들에게 돌리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는 좀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채용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채용을
안 했으니까 불합리하게 안 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배상을 하는 것 이렇게 예.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채용 비리 때문에 합격을 못했으니까 채용을 해달라.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채용 비리 때문에 내가 점수가 조작돼서 정말 명백하게 내가 합격돼야 될 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엄격하게 다 입증이 그렇죠, 된다면 법적으로. 네. 그 부분은 다시 채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채용 비리가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불합리한 처분은 받았지만 그게 나중에 조작이 된 것이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다른 뭐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 내가 떨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를 고용해달라 이 부분은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그렇다면 있고요. 배상은 가능한 그러면 겁니까? 경제적으로라도 이제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강원랜드에서 예. 옛날에 그런 채용자들의 기억이 납니다. 95% 정도가 뭐 비리가 있었다라는 네. 게 밝혀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채용 비리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피해자들이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 법원에서는 그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만 원에서 최고 800만 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게 경제적인 배상이긴 하지만 내가 일을 못해서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라요. 네. 이런 채용 비리 때문에 나의 정신적인 떨어져서 고통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배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법원에서는 내가 일을 못해서 손해를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만 네.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조금 있다. 법원에서도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네. 경제적인 부분까지 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수십 년 동안 지금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해온 최일도 목사 밥퍼 나눔 운동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 밥퍼 나눔 운동은 말 그대로 밥과 관련된 나눔 그럼요. 운동이죠. 네. 다일복지재단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시작을 1988년 11월부터 했는데요. 서울 동대문구 답식리동 거기 쌍꿀다리라고 부르는 곳이 예, 있어요. 그 부근에서 라면을 노숙자나 바꾸는 노인들에게 끓여주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이게 34년 정도 점점 확대되기도 하고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뭐 급식값으로 끼니당 1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100원을 못 낸다고 안 주거나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예. 사실상 무료 나눔 봉사라고 볼 수 있고 주로 노인과 노숙인들이 이 음식을 찾으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부터 이 활동을 하면서 동대문구 답식리동 553번지 일대에 네. 가건몰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예. 지난해 6월부터는 기존 3층 본부 건물을 좀 올리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서울 시내에 무료급식소 많은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이 본부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다는 거죠. 특히 노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날도 지금 추운데. 예, 그렇다 네. 보니 이제 날씨 문제 또 이것을 뭐 배식하는 문제, 준비하는 문제 또 이 노인 고독사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갑자기 분출이 되면서 좀 뭐 확장하거나 건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요구가 좀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좀 복잡한데요. 건물 증축과 관련된 것은 지금 최일도 목사가 지금 주장을 보면 건축 허가권자가 지자체 단체장 동대문구에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동대문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련자들과 지금 논의가 잘 되고 있었고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땅 그러니까 이 건물이 토지는. 있으려면 이제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시유지라는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최일도 목사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지난해 12월 10일 지금 고발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약해서 말하자면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 활동 자체가 일반인이 영리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코로나19 시대에 노숙인들이 또 노인들이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난리인데 서울시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그러네요. 되느냐 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배경에 또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있다 이런 지금 그렇습니다.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이게 지자체가 사실 해야 할 역할을 지금 민간재단이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증축공사가 네. 시작되면서 서울시라든지 동대문구도 조금 강경한 입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요. 이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거세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혐오 시설로 분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일단 밥 먹는 곳인데도 밥 먹는 곳인데도 사람들이 이게 많고.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이제 노숙인이다 보니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 집 앞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좋은 시설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왜 우리 집 앞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불만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무허가 건물인 상황이거든요. 예. 무허가기 때문에 이제 증축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이제 처음이 이제 무허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계속 할 수 없고 불법적인 상황이 유지되어 가는 상황에 증축을 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안 그래도 좀 싫었는데 여기다 불법인데 이걸 또 증축을 하냐라고 해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거리로 더 내몰리고 있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밀어내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도 네. 주민들이 좀 더 따뜻하게 좀 받아준다라고 예. 한다면 근데 이걸 또 주민들에게만 좀 무작정 참아달라 인내해달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 주민들의 고충 그리고 이런 단체들의 고충을 다 같이 서울시라든지 동대문구에서 협력해서 검토하는 방안이 빨리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양쪽 합니다. 얘기를 듣고 그것을 어느 정도 협의를 끌어내야 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영실 아나운서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무슨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좀 면밀히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는 지자체와 국가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오는 마찰은 오히려 서울시가 선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주민들의 예. 요구하고 중재라든가 그렇죠. 대안을 마련해줘서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가는 게 적극 행정이지 먼저 나서서 고발을 했다라는 건 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1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뭐 최일동 오늘이군요. 목사 측과 서울시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도 찾아보고 동대문 구청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필요하면 뭐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해서 그렇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무허가 건물이다. 이게 그러다 지적하셨어요. 보니까 불법으로 증축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목사님이 89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예. 지금 이 자리, 이 시유지에 있게 된 것도 벌써 2009년부터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뭐 거의 뭐 10년이 넘게 계속 훨씬 이 자리에 넘었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시나 구청이 몰랐을까요? 이게 무허가고 그렇죠. 어떤 허가가 없었다는 알았죠. 거를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몇 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그치. 마련을 네. 안 해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제 오늘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하루빨리 있기를.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